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이버대 강태선입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고 두 분이 법조인이십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발제하신 최정학 교수님은 이제 형법을 전공하셨고 제 뒤에 발표하실 분은 이제 변호사신데 저는 이제 하여튼 법에 관해서는 제가 엔지니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보건 분야가 이게 참 하기 어려운 게 누구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가 뭐 현대에서는 안전보건을 제일 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대책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로벤스 보고서로 탄생한 영국 산안법은 가장 성공적인 산안법으로 통하죠. 거기에 보면 누구도 안전보건에 대하여 전문가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융합적인 분야고 그 융합을 가장 못하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특히 이렇게 소위 생산과 돈과 직결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여간 어려운 분야인데 저 또한 뭐 이 분야를 이 법의 관점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좀 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법을 좀 집행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란 제목을 주셨는데요. 저는 부제를 어떻게 이 법의 실효성을 측정하고 높일 것인가라는 고민을 담아봤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실효성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법 자체의 실효성, 집행의 실효성, 그 사회 영향의 실효성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고찰 및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제정의 이유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정 이유문을 우리가 보통 법률 자체를 읽어볼 기회는 있는데 제정 이유문이 또 중요하더군요.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으니까요. 주요 내용이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률이 재개정이 되고 있고 폐지도 되고 있습니다만 전 이 실효성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언론에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모호하다는 말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이제 첫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발제의 목적은 실은 실효성을 어떻게 정의, 구분, 측정,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고민인데요. 실효성이라는 말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그 영어로는 뭐 effectiveness라고 하더라고요. 실효성을. 근데 그 말을 또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또 효력이더군요. 그래서 그 의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보통 이제 이 효력이란 법의 효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규범의 의미 내용대로 실현돼야 한다는 요구를 가지는 것인데 이러한 요구를 가질 수 있을 때 효력이 있다고 하고 이 효력의 이러한 규범적인 면을 타당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 의미 내용대로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인 측면을 이제 실효성이라고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말인데요. 요컨대 아래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제 스스로. 사전적 의미는 수범자들이 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위법이 발생했을 때 강제 수단을 발동하여 국가 권력으로 이제 효력을 보장하는 것이죠. 이 법은 이제 규범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수범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고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목적이긴 한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실효성인데 그것은 이제 그 이면 중에 하나이고 뭐 소위 말하는 타당성과 이제 그 실효성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겠고 저는 여기서 이 법은 사회적으로도 법 적용 대상 외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50인 이상, 50억 이상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잠재적인 수범자죠. 앞으로 적용 대상일 수도 있고 내지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책임자들에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광범위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실효성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의 실효성, 그래서 법의 의무 주체, 보호 대상, 법이 정한 의무와 권리의 내용과 정도의 실효성에서 소위 타당성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의 실효성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수범자들이 일반적인 실효성의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하력, 억제 효과. 그리고 여기서 저는 중대재해 감소자 수가 이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광범위한 위하력, 또 그걸 또 낙수 효과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걸 또 염두에 뒀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해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우측을 보시면 저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당면에서 경찰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경영 책임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들을 규율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안전관계 법령을 지켜야 하는 많은 그 의무 주체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들을 돌아가지 않거나 잠자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깨우는 말의 박차라고 할까요? 많은 안전관계 법령들이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의 실효성으로 보면 이제 타당성의 측면인데 이게 과연 경영 책임자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인데 이미 안전 관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사고 발생 모델에서 출발했는데요. 여러분 하인리 법칙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최초로 사고에 대한 이제 과학적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는데 그 이전엔 대부분 사고라는 것은 재수 없어서 발생하거나 기껏해야 이제 그 당사자의 실수라고 보는 것이었는데 그때부터 과학적 접근이 시작됐고 10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안법의 어떤 기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버드의 이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분석해서요. 1대, 10대, 30대, 600 법칙을 발견해냅니다. 하인리의 1대 29대 300은 사실 데이터로 보면 좀 부실하고 비약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런 법칙뿐만 아니라 이 소위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이 이제 개인 결함 실수를 강조했음에 비해 이 사람은 이제 결국 그것의 근본 원인이 있고 그것이 경영의 결함이다라고 밝혀내고 또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탓에 197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출간했는데 그 당시 만들어지는 많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사업주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리진의 스위스 치즈 모델도 최근에 많이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제멋대로 구멍이 나 있는 스위스 치즈를 따라 일렬 종대로 빛이 투과하는 정도로 빈도가 낮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 연속 방호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연속 방호층은 개별적인 책임을 맡은 관료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치즈 이것은 보통 이제 상주하는 병원군 어떤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상주하는 병원균을 뜻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치즈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는 간호사 등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주하는 병원군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사고는 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 최상위 경영관리자라는 것은 그런 잠재적인 연속 방어층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고 그것을 해태하거나
내지는 뭐 미리 장착을 했을 때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 아까 버드의 그 도미노하고 다른 게 이게 뭐냐면 사고라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그 안전 방호층이 깨져 있을 때 금방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턴트 피어리어드 즉 잠재적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바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 많은 방어를 이루고 있는 관료자 조직의 내지는 말단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는 뒤늦게도 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표준으로 탄생한 것이 뭐 소위 ISO 45001이고 각국의 표준이 또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증 표준이니까 뭐 법은 아니고 표준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우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라는 거 9가지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중처법에. 그 9가지가 실은 여기서 다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상황, 리더십, 뭐 그다음 운영 쪽에 보면 위험성 평가가 있고요. 성과 평가, 뭐 KPI 뭐 이런 것들이 다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그 9개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이게 강행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 표준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뭐 법으로 만든 나라는 없느냐? 아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안전보건청 오샤는 VPP라는 프로그램으로 이게 법은 아니지만 국가가 이 VPP를 통과를 하면 아마 신청해서 통과한 업체는 10%도 안 되니까 아마 낙방을 엄청 많이 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경영자 리더십과 이제 리더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유도했느냐, 그다음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오샤 근로감독관들이 컨설팅 인스펙터라고 아주 전문가들인데 그들이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감독 면제입니다. 감독 면제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건 면책은 안 되고 이제 수사 대상인데 어쨌든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인기 있는 제도인데요. 그걸 뭐 하여튼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상당히 현장에서 먹히는 제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40여 년이 됐죠. 거기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타당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제 저는 이건 의외의 효과라고 보는데 우리가 염두하지 못했던 효과인데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현대적 산업안전보건법들은요 다 상당히 포괄적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도 뭐 1700년대 후반부터 안전보건법류가 탄생을 하는데 개별적인 보호 대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974년에 입법을 연대적으로 하면서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심지어 자영업자까지 보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산안법은 처음부터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근기법상 근로자를 보호 목적으로 하고 해오다가 이제 전부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했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근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처 간 칸막이가 아주 지독히 심한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많은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부처마다 그 노동안전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안전법이 아니라 노동안전법을 부처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측의 그림에 보시면 연구실 안전법, 뭐 최근에 이선호 씨 사망사고 관련해서 평택항 항만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다 산업법으로 사실은 가능했던 것들인데 농업인 안전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안전법, 뭐 이게 다 노동안전법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포괄적인 적용 범위를 갖게 되면서 저는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안법의 그 노동안전에 대한 포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히려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런 노동안전의 일원화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안법 전부 개정 김영균법으로 실제로는 노동안전의 일원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중처법으로 인해서 그것이 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의 실효성 측면인데요. 이거는 우리 최정학 교수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강을 하자면 현재 고용노동부가 이제 내사 종결 내지는 송치한 것이 52건입니다. 그 52건이니까 종결된 사건이죠. 고용노동부 측면에서 보자면 52건의 종결 사건인데 그 중에 고용노동부는 내사 종결이 35%니까요. 그러니까 준수율이 35%라고 본 거죠. 준수율이. 그다음에 검찰이 불기소한 거로 보면 이제 79%로 보는 거죠. 52건 중에 11건 기소했으니까 불기소율은 79%. 저는 이게 이제 준수율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법준수율이 뭐 실효성이라면 지키기 쉬운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호하지 않고요.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11건도 전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키기 어렵지 않다, 모호하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현재 뭐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을 모두 불기소한다면 앞으로 뭐 그러면 이제 95%의 준수율이고요. 뭐 4.8%의 이제 기소죠. 저는 법 집행 전 과정이 이제 실효성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관계자 출석부터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관계자 출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이게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이 중요한데 특히 경영 책임자 출석 조사 현황이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불법이 없으면 경영 책임자 출석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경영 책임자 교육도 유죄와는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자체로 교육 대상인데 그게 68명만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아마도 52로 이렇게 보면 아까 그걸로 보면 유죄가 분명한 경우만 뭐 유죄 그러니까 법 위반이 거의 분명한 경우만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 집행 조직의 확대도 저는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전 발제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였냐면 산업안전보건국이 2089년에 이제 1989년 탄생했는데 보사부의 약모식품국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식약처로 해서 7개 국이 됐어요. 근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본부가 탄생한 거는 불과 1년 반 됐는데 그게 이제 2개의 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집행의 열악함이라는 것은 심각한 상태였고 이게 정부조직법을 바꾸자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제 듣는 척도 안 했죠. 행안부 등이.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처법이 탄생하면서 이제 2개의 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사회 영향 실효성. 이걸 가지고 저는 중대재해 자수, 중대산업재해 자수를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영국의 그것과 이제 1대1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번 해보면 영국에서 이 시행실치 액트, 소위 기업과실치사법이 시행되고 1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보면 4.3%의 그 중대재해 감소가 있었습니다. 자수 감소가. 근데 우리 이번에 5.7%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왜 적용 대상만 보지 않고 뭐 적용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영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뭐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경청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조사를 보면 중소사업장 사업주들 뭐 1000개를 포함한 조사를 했는데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얘기, 긍정적인 평가가 80%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기업이 많이 열심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서플라이 체인에 있거나 또는 사내 뭐 자기 원청인 그런 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낙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증책법 이후의 보도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제 미국의 예를 보면 한 번의 언론 보도는 210번의 근로감독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가 있습니다. 2020년 이거 되게 유명한 저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조사한 이거 따끈따끈한 건데 부록에 있습니다. 제본에. 그래서 606명의 안전보건 분야의 광범위 안전보건 분야의 학자 전문가군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뭐 현장하고 소통하는 분들이 많겠죠.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지가 증가했다 59%, 노동자 참여 활성화는 좀 덜하지만 33%, 안전보건 활동의 증가 64%를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제가 말씀드린 그 사망자 수는 후행 지표고 선행 지표들의 변화들이 있고 선행 지표가 중요한데 제가 선행 지표를 이렇게 쭉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국의 안전보건청도요. 선행 지표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변화라는 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그 일본의 제14차 노동재해 예방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일본은 58년부터 해마다 5년씩 목표를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14차가 됐는데 걔네들 어떻게 정책 목표를 수립하냐면 예를 들면 육상 화물 노동자의 사상자 수를 5년 동안 5% 감소시키겠다. 사상자 수를. 그다음에 건설의 뭐 추락을 뭐 15% 5년 동안 감소시키겠다. 추락 사망자 수를. 그다음에 이제 육상 화물 그 위험성 평가 이행률을 뭐 50% 올리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목표와 그다음에 성과 지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1년 동안 사망자 수를 가장 후행적인 지표를 근데 줄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 합니다. 고찰 및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법 자체의 타당성은 있지만 재고가 필요한데 저는 판례 등으로 관리체계 구축과 그다음에 구축만 가지고 지금 뭐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행에 관한 지침도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 발생 이론 모델 및 안전관리 원칙에 의거해서 뭐 여전히 이 법은 타당하지만 판례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론을 더 개발을 정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의 실효성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표를 빨리 개발하고 선행 지표죠. 그다음에 당국의 수사관들이나 검찰도 포함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분석 조사를 해야 된다. 실효성 분석 조사. 그리고 사회 영향도 그러한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중형주의 형사 제재의 실효성 평가해가지고 뭐 신상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거의 15년 만에 평가를 하더군요. 근데 그 조사가 뭐 3개년짜리 과제로 이게 정책연구원에서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